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표준 모형, 스탠다드 모델의 힉스 메커니즘을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그 스판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라고 알려진 즉 자발적 대칭성 파괴와 그 다음에 이제 골드스톤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조금 이제 물리학과 물론 연관이 되는 내용이지만 보다는 이제 수학에 가깝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 영상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일반 그 물리학 이론을 이제 전공을 하시면 되고, 만약 난 이게 좀 안 맞다, 너무 뭐 추상적이다라고 하신 분은 다른 걸 이제 전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그 이론 물리학을 하면은 이런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 골드스톤 정리가 뭐 어떤 건지, 어떻게 해서 이게 그 자발적 대칭성 파괴와 그 다음에 그 질량을 갖는 그 힉스 메커니즘으로 연결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자발적 대칭성 파괴를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라고 해서 SSB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기본 개념은 1957년도에 이제 그 BCS 이론, 초전도 현상, 즉 저온초전도체죠. 저온초전도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이제 그 BCS 이론이 1957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개념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S는 존 바딩과 그 다음에 리언 쿠퍼, 그 다음에 로버트 슈리퍼, 이 세 분이 만든 그 이론인데, 이 존 바딩은 그 노벨상을 2번이나 타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쇼클리하고 이제 트랜지스터를 처음 이제 발명을 했고, 그걸로서 요맘때쯤 이제 노벨상을 타고, 또 운 좋게 또 여기 이제 BCS 이론을 내서 다시 1970년대에다 또 한번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되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 아직 한 명도 못 탄 이런 노벨상을 이제 2번이나 혼자 이제 받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쿠퍼는 이 존 바딘 교수 밑에 이제 포스닥으로 이제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있었고, 이제 슈리퍼는 이제 대학원생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마 슈리퍼와 이제 쿠퍼가 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그걸 이제 이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 분이 이제 존 바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BCS 이론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초전도체에 이제 초전도체라는 게 이제 저항이 그 전기 저항이 온도를 내리면 없어지는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전도도가 초월한다. 그래서 저항이 없이 전류가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온도에 대해서 이 저항 혹은 그 저항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어떤 인기 온도 TC 밑에서는 저항이 0이 되는 이런 형태의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이제 카밀링 오네스부터 19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알려진 현상인데, 이걸 이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한 게 1957년이다. 양자역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밝힌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이런 고온초전도체, 즉 인기온도가 한 70K 이상이 되는 이런 고온초 전도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정확한 메커니즘을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이 BCS 이론을 통해 가지고 뭐 계략적으로 이제 현재도 그 추측은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이론인데, 여기 그 스판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자 물리학이 이 고체 물리학의 이론을 가져다 쓴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오히려 고체 물리학이 이론적으로 조금 더 앞서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게이지장, 여기서는 초전도체의 어떤 광자와 그 다음에 물질장, 골드스톤 보존을 결합해서 질량을 가진 이제 이런 벡터 보존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초전도체의 경우에는 이 벡터 보존,
바로 이제 플라즈몬에 이제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입자 물리학에서는 그 양력을 매개한 입자를, 즉 W 플러스 마이너스의 G 보존을 이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고체 물리의 이 BCS 이론으로부터 SSB가 출발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잠깐 이 고체 물리의 BCS 이론을 살짝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게 이제 초전도체가 되는 이유, 즉 어떤 인계 온도보다 낮아지면 초전도체가 되는 이유는 일렉트론들이 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쿠퍼 페어라고 하는데, 즉 쿠퍼 쌍으로 해가지고 일렉트론들이 모멘텀이 서로 이제 반대인, 이쪽으로 운동하는 일렉트론과 이쪽으로 운동하는 일렉트론, 서로 반대인 일렉트론들이 짝을 맺고, 또 스핀도 서로 이제 반대인 일렉트론들이 짝을 맺어서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짝을 맺게 됐냐? 그게 이제 그 포논과 일렉트론 간의 인터랙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논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레티스가 있으면은 고체 내에는 이런 아톰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레티스라고 얘기하는데, 레티스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자가 움직이면은 그 주위로 그 핵에 있는 양성자가 살짝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 옆에 것도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파동 형태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그럼 이 옆에 있는 전자들은 이쪽에 있는 또 핵이 움직일 테니까 그 움직임을 따라서 또 힘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쪽 일렉트론과 이쪽 일렉트론이 이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걸 이제 일렉트론 포논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걸 양자역학적으로도 이제 엄밀히 이렇게 그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결합 에너지로부터 생겨나는 일종의 결합 에너지니까 네거티브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에너지 갭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그 실제 일렉트론이 이제 보통 페르미 레벨까지 쭉 고체에서 차 있는데,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이제 페르미 레벨까지 쭉 차 있는데, 이 결합 에너지 때문에 이 페르미 레벨에서 약간 이게 에너지가 더 내려간다는 거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요 올라갈 수 있는 그 엑사이티드 스테이트와 하나의 그 사이의 갭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에너지 갭이라고 하고, 요 에너지 갭이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전자가 온도가 조금 이 TC 이하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 에너지 갭이 생겼다는 거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만약 뭐 전기장을 걸어주거나 하더라도 그 전기장의 에너지가 이 에너지 갭보다 작다면은 이게 이제 이 갭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자기장을 걸어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만약 자기장을 아주 세게 걸어줘서 그 자기장 에너지가 에너지 갭보다 커지면 이 갭이 깨지는 거고, 아무튼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 초전도 현상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어떤 제대로 된 영상들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그 SSB를 초전도체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잠시 살펴보면요. 우선 이런 그 노멀 상태, 즉 전기 저항이 있는 상태가 그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라는 거고, 이 초전도 상태가 이 SSB에 의해서 이 대칭성이 이제 파괴된 상태라는 겁니다. 즉,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에너지가 여기 있으면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돼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멕시칸 헤드 포텐셜 형태로 온도가 낮아지면, 즉, 그 초전도체의 어떤, 파동 함수, 즉, 오도 파라메타로 하는데, 이 오도 파라메타를 이런 어떤 복소 함수로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값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위상 항이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파동 함수를 우리가 오도 파라메타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초전도체 물질의 어떤 그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물리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그 파동 함수와는 조금 이제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이 파동 함수가 즉 전 초전도체 공간에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가 그 파이를 이렇게 실수부와 이제 허수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전 시간에 이제 스칼라 입자에 대해서 요 그 장에 대한 요 필드를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가 초전도체의 이제 오도 파라메타가 역시 이 장의 개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가지는 포텐셜을 따져보면은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멕시칸 포텐셜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즉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이렇게 이제 시프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일종의 그 초전도체에서의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바로 이제 에너지 갭이 생기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가 바로 이제 이 대칭성이 깨진 상태니까 요걸 SSB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 멕시칸 햇에서 이렇게 그 고를 왔다 갔다 하는 요 진동 모드를 힉스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그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요런 하나의 그 서클을 그리고 있으니까 요 서클 따라서 움직이는 상태를 이게 골드스톤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초전도 상태에서 이런 힉스 모드를 관찰한 그런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 초전도체 이제 나이트라이드 같은 데서 이 힉스 모드를 이제 관찰한 실험이 있고,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제 힉스 모드의 어떤 고유 이제 주파수의 어떤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이제 빛을 때려준 거죠. 그게 이제 테라헤르츠의 어떤 그 레이저 광인데, 이 레이저 광을 충분히 세게 해주면은 이 초전도체와 이제 레이저 광 사이의 어떤 서로 상호작용 때문에 이런 에너지 공유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요 그림인데, 여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입사한 테라헤르츠 파장의 어떤 시간에 대한 파형이고, 요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 물질에서 그 나오는 그 테라헤르츠 파의 어떤 그 진동수 스펙트럼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주파수가 이제 0.6Hz였는데 실제로 그 힉스 모드와의 공명에서 주파수가 1.2THz로 이제 더 이제 크게 이제 증가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바로 이제 그 힉스 모드의 어떤 실제 존재를 그 고체 물리학에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실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입자 물리학에서도 이 힉스 입자가 발견되었지만, 이 이론, 동일한 이론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초전도체에서도 이 힉스 입자에 해당하는 그 힉스 모드가 실험적으로 이제 검출이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를 하는 거와 사실 파티클 피직스를 하는 게 결론적으로 같은 물리를 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 SSB와 그 다음에 이 입자의 어떤 질량 생성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크게 이 세 분들이 기여를 한 셈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부 요이치로와 그 다음에 제프리 골드스톤, 그 다음에 여기 필립 앤더슨이 있습니다. 여기 필립 앤더슨은 이제 아까 그 고체 물리 쪽에 어떤 그 응집 물리, 초전도체 이런 쪽을 연구를 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 세 분이 크게 이제 기여를 했고, 그래서 이런 그 대칭성 파괴와 어떤 질량 입자의 생성에 대해서 다들 이제 업적을 남겼고, 그 다음에 이제 앤더슨은 그 두 가지 유형의 어떤 질량이 없는 입자인 그 골드스톤 입자와 이제 게이지 입자가 질량을 생성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게, 이게 바로 이제 그 힉스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혹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로컬 게이지 대칭성이 파괴됨에 따라서 로컬 게이지 대칭성 때문에 이 게이지 입자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게이지 입자와 그 골드스톤 입자가 서로 결합을 해서 그 질량이 있는 이 W 입자와 이 G 입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골드스톤 시어렘을 하기 전에 이 정리를 먼저 발견한 이 제프리 골드스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현재 MIT에 이제 리타이어드 한 교수고, 은퇴한 교수가 되고, MIT 물리학과에 가면은 운이 좋으면 이렇게 만나 뵐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부 골드스톤 보존 때문에 이제 유명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골드스톤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게 이제 어떤 힉스 메커니즘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피트 힉스보다 더 먼저 그 질량을 가지는 그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사람이라서, 이분도 이제 노벨상을 충분히 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못 받은 게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잠깐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서 캠브리지에서 이제 PhD까지 마치고 한스 베데 교수 밑에서 이제 핵물질 이론을 전공했고, 이런 그 비상대론적 멀티 페르미온 시스템에 대한 어떤 파이만 다이어그램에 대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56년부터 60년대까지 이제 캠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있으면서 이제 이 SSB의 아이디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낸 거죠. 그래서 압두스 알람과 스티브 와이버그와 함께 이 질량이 제로인 입자가 해야 된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골드스톤 정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남부 골드스톤 보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남부 요이치로도 다 노벨상을 받았고, 압두스 알람, 스티브 와이버그 전부 다 이제 노벨상 수상자인데, 이 제프리 골드스톤만 이제 빠졌다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이분이 뭐 그 상대론적 어떤 끈이론 연구에 또 매진해서 광원불의 어떤 양자 이론의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솔리톤, 그다음 현재는 이제 퀀텀 컴퓨팅 관련된 어떤 양자 계산 알고리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분명히 살아계시면 이제 노벨상을 아마 받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골드스톤 시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수식이 한 2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결론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클래시컬 골드스톤 시어렘이라고 해서, 어떤 브로큰 제너레이터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응하는 매스리스 필드, 즉 어떤 질량이 없는 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골드스톤 보존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즉 어떤 글로벌 게이지 대칭이 깨지면은, 어떤 글로벌 대칭이 깨지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질량이 없는 입자가 등장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네터 정리와 조금 비슷한데요. 네터 정리는 어떤 일종의 그 노터 시어렘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시메트리가 있으면, 어떤 연속적인 시메트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보존량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보존량. 즉 어떤 컨저브드 퀀티티라는 게 있다는 건데, 이 골드스톤 시어렘은 이것도 상당히 이제 그 광의의 개념이죠. 어떤 대칭성이 만약 깨진다면은, 글로벌 대칭성이 깨진다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질량 없는 입자가 등장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 질량 없는 입자가 어떤 걸 이제 의미하는지 좀 한번부터 이 수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라그랑지안을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스칼라 입자에 대한 라그랑지안과 같이 요 델뮤 파이 대가 델뮤 파이 이런 형태로 잡고, 여기 일종의 운동 에너지 항이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항입니다. 근데 지금 이 포텐셜은 사실 어떤 포텐셜인지는 모르는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멕시칸 헤드 포텐셜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정리 자체는 수학적인 거기 때문에 꼭 이런 포텐셜이라고 한정하진 않았는데, 일단 이런 멕시칸 헤드 포텐셜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걸 들여다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그 포텐셜의 어떤 그 최소값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 최소값이 요 파이 제로라는 데서, 파이가 파이 제로라는 데서 이 최소값을 가지는 그런 형태의 어떤 포텐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멕시칸 헤드 포텐셜에서는 이런 부분이죠. 요런 그 동그란 원을 따라가는 요런 부분들이 어떤 최소값을 가지는 그런 파이 제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요 임의의 어떤 파이 제로를 하나 우리가 잡았을 때 그 주위로 우리가 테일러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요 포텐셜 함수를. 그러면은 테일러 전개니까 요 파이 제로에 대해서
전개를 하고, 요 파이 제로, 파이 빼기 파이 제로의 A승, 파이 빼기 파이 제로의 어떤 B승 해가서, 이게 하나의 그 어떤 그 지수라기보단 하나의 그 인덱스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방향으로 이렇게, 그 전개를 하는 거랑 이제 B 방향으로, B축 방향으로 이제 전개를 하는 거랑,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라운드 파이 A 분의 이제 라운드 파이 B 분의 라운드 제곱 V, 이런 형태의 어떤 미분항이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파이가 파이 제로일 때 값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그 테일러 전개의 개념이니까.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질량을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떤 A, B축 방향의 어떤 그 질량, 요 라운드 파이 A, 라운드 파이 B 분의 라운드 제곱 포텐셜을 이렇게 두 번 미분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항이 이제 그 질량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을 이차항에서 보통 우리가 그 마이너스 2분의 1 m 제곱 뭐 파이 제곱 이런 형태로 그 나오면 요 앞에 있는 요 개수가 질량항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질량항을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정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은 every spontaneous broken symmetry transform shows zero eigenvalue mass matrix. 이게 일종의 그 mass matrix인데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 행렬인데 뭐 텐서라고 봐도 되겠죠. 어떤 AB 방향을 가지고 있는 텐서 질량을 주는 이제 텐서인데 요 매스 매트릭스의 어떤 그 고유치가 있죠. 고유치가 있고 이제 고유 함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게 행렬로 이제 표현되니까 이 행렬이 주어지면 그 행렬의 이제 고유치와 고유 벡터라는 게 있죠. 근데 그 고유치가 바로 그 질량 행렬의 고유치가 0이 되고 그때 어떤 이 0을 주는 어떤 그 고유 벡터들이 존재한다. 이제 그걸 보여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파이 A에 대해서 A 프라임을 어떻게 변환을 하냐 하면은 파이 A에다가 요 알파 곱하기 델타 A 파이 이런 형태로 이제 쓰면요. 알파는 이제 아주 작은 양을 나타내는 미소량을 나타내는 값이고, 요 델타라는 건 어떤 파이에 대한 어떤 임의의 그 어떤 sum function, 어떤 함수가 됩니다. 함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파이 A를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은 우리가 파이 제로를 만약 요점으로 잡았다면은 파이 A를 요 포텐셜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의 델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에 어떤 살짝 이걸 움직였다가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변환을 했을 때, 이 파이가 이제 균일한 그 장이라면은, 즉, 운동 에너지 항이 이제 없고, 즉, 여기 아까 델 파이 대가, 델뮤 파이 대가 델뮤 파이, 요 항이 이제 운동 에너지 항이 이제 0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포텐셜 에너지만 남겠죠. 이 포텐셜 에너지가 요 변환에 대해서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어떤 이런 대칭성 때문에 요 방향 움직였을 때 이제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서로 같다라는 이런 조건이 되겠죠. 이제 테일러 전개했을 때 1차항이 0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델타 파이 곱하기 요 델타 파이 A분의 라운드 V, 요게 바로 어떤, 우리가 만약 요 함수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살짝 얘를 움직였을 때, 요쪽으로 만약 델타 파이만큼 움직였다고 했을 때, 요 값이 같다는 거는, 요게 이제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플랫하다는 거니까, 요 기울기하고 요 델타 파이를 곱해서 이제 0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파이 B 방향, 이쪽이 만약 이제 파이 A 방향이라고 하면은, 즉, 다시 쓰면은, 파이 A 방향이 이제 요쪽이 지금 파이 A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럼 파이 B 방향은 이제 요쪽 방향이 되겠죠. 파이 B 방향이 이제 요쪽 방향이 되는데, 그럼 요 이제 파이 B 방향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요 식 자체를 양변을. 그러면은, 미분해서 이제 파이 대신에 이제 파이 제로에 대해서 이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파이 B에 대해서 이걸 미분하면 이제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이제 뒤에 거 미분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미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변은 0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라운드 A 방향의 어떤 그 포텐셜의 기울기는 요쪽이 이제 A 방향으로 했으니까 A 방향의 기울기는 0이 된다고 했죠. 요쪽으로는 이제 V가 바뀌지 않으니까, 포텐셜이 바뀌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 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이거 없어집니다. 이게 0이 되고 결과적으로 요 식 자체가 0이다. 이런 형태의 어떤 식이 얻어지는 거죠. 즉, 요 식이 얻어집니다. 네, 그럼 다 됐는데요. 그 요식 자체가 이제 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0이 되려면 앞에 게 0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뒤에 게 0이 되는 그런 케이스죠. 요 앞에 게 0이 되는 케이스는 여기 이제 어떤 컨티뉴어스 시메트리가 어떤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이제 바뀌지 않게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즉 어떤 시메트리가 이제 이걸 바꾸지 않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질량 질량항이 이제 질량 행렬 값이 0이 되는 그런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즉 이때는 이제 델타 파이 한 게 이제 0이 안 되는 거죠. 이게 0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스판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의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 있다가 실제로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만약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때는 요 질량 행렬 값이 이제 0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 행렬 자체의 값이 이제 0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0을 만들어주는 요 델타 A가 질량 행렬 값의 어떤 고유치가 이제 0이다. 그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이게 0이라는 게 하나의 그 고유치, 요 질량 행렬의 어떤 고유치,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아이겐 벡터, 즉, 고유 함수는 뭐가 되냐 하면, 델타 A 파이 제로, 좀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변환이 바로, 그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일종의 그, 질량 행렬 값을 0을 주는 골드스톤 보존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골드스톤 정리를 여러분들이 수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 이론 물리학에 좀 재능이 있으시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 골드스톤 정리가 뭐 이렇게 당연한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나,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멕시칸 헤드 포텐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의 포텐셜에서도 이 정리는 이제 수학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제 범용성이 있는 그런 정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이 힉스 메커니즘과 연결이 되고, 게이지 입자에서 질량을 주는 그런 골드스톤 보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큰 어떤 물리학의 그 발전을 가져온 그런 이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이 표준 모형 입자 물리에 관한 그런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저 나름대로 또 계획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어떤 성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 주 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